사람들은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를 만난다고 하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게도 확실히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네요. 비록 제대로 잡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저는 2006년 다낭시 행정복합청사, 지금의 다낭시청사죠. 건설의 기획과 디자인을 수주하며 다낭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모든 주변인들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젝트로 자리를 옮기며 제 인생 첫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죠. 왜 기회였냐고요? 그때 남아 계셨던 한국 분들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고사우스TV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베트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베트남을 알게 되었고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규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무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 다낭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낭에서 지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총구석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관련은 다음번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규사는 일단 모래죠. 일명 실리카 샌드. 베트남에서는 일반 모래의 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반면 규소가 99% 이상의 광물에 가까운 은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물, 유리 가공 및 첨단 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실리콘 제재로 사용되고 있죠. 베트남 규사의 장점은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매장량도 풍부하고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이처럼 저의 중점 분야는 무역과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관련 사업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해온 일을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기업 위주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다른 산업재해 소싱 의뢰도 받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현지 지사 설립이나 프로젝트 관련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올 때만 해도 베트남에 대한 제 지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월남전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일생에 남을 만한 강력한 기억을 베트남에서 얻었죠. 야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그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량, 오토바이의 불빛도 그리고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전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밤하늘에 오직 별빛만이 반짝였다 라는 그런 장면을 저는 베트남에서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아름답냐고요? 그냥 정말 까매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완전한 어둠이고 정막이죠. 이 형용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하노이라고 해서 호치민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낭보다는 훨씬 더 도시화되기는 했죠. 제 파트너가 80년대 초반생인데요. 어린 시절 쌀겨죽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찢어지는 가난, 낙후된 사회 분위기는 전혀 저에게 매력적으로 사실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해외 기업으로서 공산국가의 어떤 그 국가 권력기관에 일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는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좀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다낭시에서 에이펙이 열리면서 한 유명 기업의 의뢰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문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다시 돌아온 다낭시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선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결국 제 눈으로 확인한 베트남의 발전된 모습, 저의 실제 경험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거죠.
베트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해도 가능성이죠.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팩트인 거거든요. 이 한국은 선진국 사회의 문턱을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회 불평등이 오기 시작하죠. 부의 불균형도 있지만 전 그보다는 기회가 대물림 된다는 게 더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반면 아직 사회 체제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기회 면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나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온화한 기후, 저렴한 물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생각에 베트남은 살기 결코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게나마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제외하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국제 결혼도 많고요. 사회적으로도 한국과 많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이념 체계가 달라졌잖아요. 베트남이 아무리 개방 정책을 택했다고 해도 1954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반세기 이상을 통제사회 속에서 보냈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인 문제 처리, 개인주의적인 성향, 비난이나 실책에 굉장히 민감한 문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거를 잘 인정하지 않죠. 설사 자기 실수라고 해도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를 갖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계속 변경되는 어떤 사회 규정들, 개발도상국이라서 법규가 계속 개정되거나 새로 입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이 간혹 관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물론 말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좀 네트워크가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한국 분들 중에서 솔직히 관시를 걱정할 만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80년대 정도의 비리와 답답함과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마저도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고요. 지금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까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한국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한정적인 경험만 하시다가 포기하고 떠나시는 게 점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은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많습니다. 패션 분야의 성장도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교육, 서비스, 호스피탈리티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영상을 통해 소개드리면서 포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베트남 이주나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향후 선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망설임이 별로 없었던 것은 그 성장의 실제 목격자이자 경험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동남아는 싱가포르 외에는 모두 가난하고 가성비 좋은 여행지 정도로 한때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진짜 가능성의 장소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인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 남쪽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제가 느꼈던 가능성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사우스와 함께 동남아의 가능성을 계속 탐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제안사항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사우스TV였습니다.